1962년에 시행된 경매법 이후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으며 지금도 소수입니다. 그리고 경매시장에서의 좋은 기회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경매시장을 바라만 보는 다수에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쫓는 소수에 들어오실 건가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에 작게나마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올해 2월에 낙찰된 석계역 초역세권 아파트인데요. 보시면 경매가 총 4차례 진행됐고 3번이 유찰된 후 4차 경매 때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4차 경매 때 7억에 낙찰이 됐는데 3차 경매 때 최저가보다 무려 7천만 원이나 높은 금액입니다. 즉 3차 때 최저가인 6억 3천에 입찰을 했더라면은 단독 입찰로서 6억 3천에 쉽게 낙찰이 됐을 텐데 이때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된 거죠. 그래 놓고선 다음 4차 경매 때 3차 최저가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된 거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경매의 강제성, 둘째로 소수의 참여자입니다. 소유자가 여기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그만둘 수 없다는 걸 경매 참여자들은 전부 알고 있었고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부동산 시장에 공포가 만연했죠. 근데 그건 표면적 이유였고 근본적으로는 강제성과 소수라는 경매 시장의 특수한 요인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 수많은 기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모두들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강제성이 전혀 없고 수많은 사람과 경쟁하는 일반 매매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경매의 메리트를 단순히 알고만 있는 사람과 이 두 가지가 왜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머릿속 깊이 새긴 사람의 행동은 한 가지 차이를 불러옵니다. 바로 경매 시장에 참여하냐 안 하냐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강제성과 소수라는 두 가지 요인, 특히 강제성이 가지는 엄청난 메리트를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힘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경매 시장에 입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매가 강제적이란 걸 누가 몰라 하시는 분이라도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깨닫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에서 기회가 끊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 바로 경매의 강제성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팔고 싶은 가격에 안 팔릴 경우 안 팔면 그만이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물론 경매가 시작된 후라도 빚을 갚고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번 시작된 경매는 팔릴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일반적인 매매라고 가정시 9억 9천에 내놓은 게 안 팔리자 소유자는 과감하게 확 낮춰서 7억 9천에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사주질 않을 경우 소유자는 그럼 나중에 팔지,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존버해야지 이럴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이 아파트 동일평형은 7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못 팔았지만 약 8개월 정도 버텼다면 지금은 7억 후반대에 팔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경매는 매도자에게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안 팔리면 최저 입찰 가격이 계단식으로 팔릴 때까지 내려갑니다. 서울의 경우 한 번 유찰 시 20%씩,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30%씩 내려갑니다. 부동산 침체기 때는 아무리 아파트라도 웬만한 상급지 아닌 이상 유찰 2번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서울의 경우 유찰 2번이면 최초 경매 시작가의 64%, 인천과 경기도는 49%가 되어버립니다. 유찰 3번이면 서울은 51%, 인천과 경기도는 34%가 됩니다. 반값 경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서울의 경우 3번 유찰되면 반값으로, 인천과 경기도는 2번만 유찰돼도 반값부터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팔기 싫어도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채무자라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일 텐데 말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채무자의 집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으로 나눠줘야 하죠. 이런 역할은 공적 주체만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채권 채무 관계 하나하나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쌓인다면 돈의 흐름에 지장이 생기고 국가 경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채무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음에도 경매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경매라는 시스템은 특정 개인에게는 큰 상처를 남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아무튼 경매는 정말로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도중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런 강제성이 경매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 참여자가 소수라는 점입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인기 있는 물건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경우 소수의 이점을 더 크게 향유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권리 분석 및 물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요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근데 요즘엔 권리 분석은 각종 경매 사이트에서 쉽고 자세하게 분석해줍니다. 물론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런 경매 분석 사이트 및 독학으로 커버가 어려운 부분,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숨겨진 문제라든지 명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등등이 있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정보 수집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는 남의 실수담 같은 이런 양질의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시대죠. 물론 이득은커녕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경매시장 고유의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전부 피하기 위해서 경매시장을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리스크를 감당하는 기준이 다르겠죠. 무위험 수익률에 만족하는 사람이 경매를 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까지 경매시장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를 경매시장의 특징인 강제성과 소수의 참여자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부동산 침체기 때 더욱 크게 힘을 발휘하는데요. 가계대출이 엄청난 상황에서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경매 물건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